전방 후원본의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임나일본보설이라는 옛날에 논쟁이 됐던 것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닥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한테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어제도 전주에서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카톡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전라남도 지방, 북도 지방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전라도 천년사라는 책의 문제인데요. 이 책의 편찬 내용을 두고 많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편찬 주체인 강단 주류사학과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 또는 재활사학과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전라도 천년사를 읽어보질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볼 시간도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일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조선의 문제인데요. 고조선의 건국 시기 그리고 영토 이런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초미의 쟁점 같아요. 일반적으로 BC 7세기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더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을 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말하는 고조선의 실체는 어떤 단계인가? 예를 들면 국가 단계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도시국가인가? 아니면 부족국가인가?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단계별로 맞춰서 건국 시기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의 문제인데요. 결국 영토란 말로 귀결되지만 실제로 고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조선, 원조선 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이후의 영토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막연히 우리가 영토를 이해하는데요. 영토든 영역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를테면 남만주 일대인가 아니면은 현재 하북성 일대인가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한반도 북부인가 중부인가 또는 한반도 남부에도 어떤 정적 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주는 시기에는 남쪽에 사만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조선과 사만의 관계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고조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조선의 중심지 또는 수도는 어디인가? 이거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도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우리가 한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는 한자군의 실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각각 주장할 때 건국한 시기, 그 시기의 중심지 또는 수도는 어디인가 이거를 전제로 한 다음에 논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시대에 걸맞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이라고 불려지는 정적 실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주하는 한민족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한민족은 고려시대 때 이후에 한반도에 고착된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남만주의도 있고 그 이외 지역도 역사활동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 지역에 있었던 조선, 고구려, 발해 등등의 나라 속에는 현재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종족들도 그 나라의 구성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역사 사료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조선시대 때 오랑캐라고 불렸던 그런 종족들, 이를테면 선비계열, 거란계열, 아니면 퉁구스 계통이죠. 그 당시 때 말갈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내세우는데요. 일단 시간의 문제도 첫 번째는 신화적 시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집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신화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시간인데요. 물적 증거들입니다. 모든 것에는 물적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록 그것이 망실됐거나 아니면 발굴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발견된 것까지를 놓고는 우리가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고고학적 시간을 놓고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언제인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문헌적 시간인데요.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재 조선이란 글자가 나오는 시기를 놓고 BC 7세기경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료족 시간, 문헌족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사료와 문헌이 가진 한계는 제가 누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세 가지의 시간 개념을 통일적으로 보는 것을 역사적 시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C 7세기 또는 6세기보다는 훨씬 더 오래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은 최소한도 BC 15세기 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조선의 초기 형태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관한 논쟁을 벌인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고 서로 상대방끼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옳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그렇게 도출된 결론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이렇게 불똥이 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전라북도 지역의 남원을 비롯한 지역에서 가액의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당시로서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지역, 특히 이제는 전라북도에서도 발견됩니다만은 전방 후원본의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옛날에 논쟁이 됐던 것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임나일본부란 것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학자들이 일부의 사료와 그리고 일부의 고고학적 유물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끔 만든 이론이 임나일본부설입니다. 당연히 일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시기에 일본부가 존재할 까닭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논쟁을 벌일 때 임나일본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 그런 실체가 정말 있었는가, 이런 것이죠. 이걸 놓고 논쟁을 벌여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1990년대 중반에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동아지중해라는 모델을 전제로 해서 한일 관계사를 언급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한일 관계로 고대 한일 관계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한반도 지역과 만주 일대, 이 지역과 그리고 일본 열도에 있었던 그 정치적 실체, 이들과의 관계로 보아야지 지금 한국과 일본이란 각각의 국가 그리고 각각의 지역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스템 이론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조선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한 국가 명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발할 때 조그만 도시국가의 명칭으로 출발했다고 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넓은 범주에 있었던 우리 조상과 직결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과 정치적 공동체를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삼한도 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지역에 있었던 78개 또는 79개의 소국들이 있는데 이런 소국들 전체를 가르치는 것을 한이란 명칭으로 불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명칭이 아니라 질서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일본 열도인 것도 많은 소국들이 있습니다. 정치 실체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들을 왜라고 통칭 부르니까 왜도 국가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명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대 일본 열도에 살았던 주민들은 언어적으로,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우리와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반도 남부와 대마도까지는 약 50km를 조금 넘고요. 그리고 대마도에서 이 길을 거쳐서 일본 본토까지는 약 70여 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만 얘기한다면 약 100km 남짓한 거리니까 얼마나 쉽게 건너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한반도 남부와 대마도 그리고 일본 휴시 쪽 간에는 활발하게 교류했던 흔적들이 양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울산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일본의 전형적인 조몽토기들과 호기석 제품들이 발견되거든요. 7,000년 전에 바다를 건너서 한일 양지역이 왕래했다. 이건 특별한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사적 일반 현상에 비교하면 너무나 쉬운 항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에는 일본 열도에서도 사람들이 왔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 시대에 들어가면은, 즉 문화가 발전했던 청동기 시대 이후에 들어가면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갔던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개척, 진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세틀먼트, 그리고 당연히 나아가서는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식민모국과 식민자국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적어도 BC 4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압도적으로 건너가는 일방적 현상을 보였었고요. 당시 일본 열도로 건너갈 때 가장 필요한 벽시, 그리고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죠. 이런 벼농사 기술 뿐만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는 갖지 못한 금속기,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치 조직의 경험이 없는 이런 기술과 체제 경험들을 갖고 일본 열도로 건너갔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건너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야, 신라, 그리고 마한을 거쳐서 백제, 심지어는 고구려까지도 각각 자기 영토의 항구를 출항해서 일본 열대 여러 곳에 도착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정치 세력을 형성했고, 이것들이 일본 열도의 소국들입니다. 그 소국들이 점차 커져서 전방 후원본을 축제하는 집단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제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6세기 초까지는 일본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최소한도 4개 플러스 알파 정도의 각각의 나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때 우리 한민족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나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본 열도가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외라는 명칭 또는 외라는 큰 질서 속에서는 4개 이상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고, 굳이 부른다면 그것이 초기 국가 형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당연히 초기에는 협력과 종속의 관계였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생성된 정치 세력들은 본국 세력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 명분이라든가 실질한 측면에서 종속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열도의 차체의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가장 중요한 생산력의 기반이죠. 벼농사의 조건은 일본 열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건너간 세력들은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점차 성장하다 보니까 마치 아메리카에 도착한 많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들처럼 본국 정부와 경쟁 관계를 갖게 되고, 심지어는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쟁과 독립의 관계라고 설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 열도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한반도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건너갔는데, 심지어는 국가적 진출을 했었는데, 일본 열도에 정착했던 세력들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를테면 교류를 위해서, 아니면 협력을 위해서, 아니면은 군사적 진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열도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그리고 군사적 능력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삼국사기에 기록된 외라든가 외병이라든가 외인들은 조그만 해적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지방 세력들이지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한 세력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한반도에 진출한 세력들은 본국 정부의 용병이라든가 아니면 파병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계약에서 진출한 군사적 행동일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약탈을 목적으로 상륙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또는 임나일본부설처럼 마치 그 당시 때 일본 열도에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들어서 있고 그들이 한반도의 질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진출해서 장기간 지배했다. 이거는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고고학적 유물이라든가 심지어는 일본의 건국의 탄생을 얘기한 고사기, 특히 720년에 만들어진 일본서기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일본에는 통일국가가 성립된 것이 매우 늦을 뿐만 아니라 통일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각각의 다른 정적 세력들이 연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서기를 분석하면 너무나 명확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쟁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전방 후원문 또는 외계 유물들, 그리고 임나일본부설 이 등등을 갖고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당시의 대세로 볼 때, 고고학적 유물을 볼 때, 그리고 기타 사료 등등을 놓고 볼 때 압도적으로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나중에는 식민 자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성장을 했고, 그러나 그 위에는 대등한 관계를 있거나 때로는 이들이 한반도 질서에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마지막 단계죠.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국제대전, 즉 동아시아의 종주권 쟁탈전을 놓고 벌어진 이 대전쟁에서 결국은 백제의 신라가 개입되고 마지막에는 왜까지 개입되면서 백제가 멸망한 후에 즉 663년 백강전투를 끝으로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도로 대거 탈출했고 그들이 먼저 가 있었던 선주민들 또는 먼저 있었던 세력들과 연합해서 마지막으로 고대 국가의 체제를 완성하고 일본이란 국호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대 한국과 일본 지역의 역사적 관계는 현재 한국과 일본이란 관계로 판단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고대 역사를 해석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국경선의 개념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의 개념은 근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국경선은 항상 유동적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오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불통한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가능했고요. 특히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 즉 무역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적대국 내부를 통과해서도 상대국과 다른 지역과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고대사의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은 비록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 한반도를 벗어나면 중국 지역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또는 서아시아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 말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발달했다는 겁니다. 즉 무역로 또는 교통망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민족은 벌써 제가 우리 민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우리 집단들은 아주 일찍부터 아주 오랜 시기는 청동기 시대고 아니면 그 이후부터 일종의 언어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남과 다른 역사적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오늘 제가 그냥 편하게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간단하게 최근의 논쟁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